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127회 1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홍대선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옷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프닝을 너무 느끼하게 시작하나? 벌써 연말입니다. 아, 그러게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그렇군요. 저 아련 터지는 눈빛으로 감상이 왜 그래? 아, 대표님 요새 부쩍 눈빛이 아련해지고 계신데 이것은 노화의 한 일환인가요? 아, 맞아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나이가 드실수록 자꾸 눈이 시리시대요. 눈물이 자꾸 난대 옆으로. 대표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눈이 자꾸 촉촉해지잖아. 아, 눈이 좀 불필요하게 그윽해지고 있어. 눈머리 촉촉해지니까 아련 터져 보이는 거야. 아, 그런 건가요? 지나온 삶과 지나갈 삶이 또 지나가면 그 뭐야 그게? 미래도 보이고 과거도 보이고 미래 보여?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인생 뭘까? 아, 슬프구나. 대표님 그리고 산에 들어가시는 거 머리 깎으시겠는데요? 근데 또 그 사람들이랑 또 내가 또 어울리긴 싫고 나는 자연인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아니, 나는 사실 그거 원래 자연인이다 하시는 분들은 유년기나 어쨌든 그런 어느 시절인가 자연에 대한 동경이 계신 분들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고 그분들 머리 깎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 귀의하시는 거죠. 불교에 귀의하는 네. 거요? 저가 타짜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매일 뭐 대법전 대웅전 뒤에서 뭐 열린다며. 아, 그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니, 전에 저기 그 어떤 스님, 주지 스님인가 누구 거기서 나오신 분이 폭로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은 밤마다, 왜냐면 그 절이 현금 장사가 되니까 현금을 쌓아놓고 지주받은 거 헌금함의 돈으로 하우스를 연다는데. 세상에.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그 고니가 했던 거 있잖아. 여기 이렇게 손바닥에 화투 숨기는 기술 있잖아. 아, 그런 거를 하나. 제가 사실 화투 로직도 몰라서 화투를 칠 줄도 모르는데 그런 거 해서 스님이 되면 손기술 먼저 배우고 싶다. 그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가지고 왜 그 한국 불교가 하버드 이런 데 가서 강의하면 되게 각광받잖아요. 네네. 여러분 내가 진짜 법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손기술을 너희들은 나를 카드를 치면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다. 왜냐 내가 너희들을 꿰뚫어 보기 때문이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어차피 진짜 속세에 여러 가지를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인생의 회한이 있으시 그쪽으로까지 가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도박에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불교 쪽은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불교 신자. 아니 근데 그건 거기 방송에 나온 거야. 그쵸. 그건 방송에 나온 거죠. 방송에 나온 거야. 사람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고. 맞아. 어쨌든 그러니까, 기술이지. 기술이 있으면 속세에 연을 끊고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산속에서도 돈을 벌어.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마음까지 끊는 분들이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분들은 거기는? 아예 그런데 언급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진짜로 그렇게 진짜 자기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그 방송에조차 언급이 안 되고 원래 자기 할 일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원래 학승이 있고 선승이 있고, 근데 이제 주지 스님 정도가 되려면 굉장히 사람이 정치적이고 좀 이렇게 행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관료들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 지금 이야기하는 투더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나오는 신부들도 양심적인 신부들도 많은데. 고위 사제들은 다 정치적이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원래 잘 안 나타나잖아요. 이 투저스에도 여태까지 지금 착한 사람 나온 거 봤어? 근데 그 시대에 그러면 영국에 착한 사람이 없었겠냐고. 이제 신실하신 분은 많았겠죠. 그렇죠. 어쨌든 아련 터져서 나는 도시인이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뭐야 이렇게. 이 마가 뜨는 건 뭐냐.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도시인 맞지 뭐. 도시인이지. 저도 진짜 시골 가서도 뭔가 이렇게 근처 거리에 슈퍼나 가게가 없는 곳은 전 살기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동경이 있으신 분들이면 그죠. 동경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괜찮을 건데 도시의 삶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삶이 잘 상상이 가질 않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자연인을 꿈꾸는 홍 작가는 저 별로 꿈꾸지 않는데요. 본인 평상시에도 등산복을 입고 다니며 자연을 향한 동경을 온몸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네.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데. 등산복 뭐야? 알고 보니 마음속에 있었던 거구나. 그게. 등산은 당일치기지. 자유의 상징? 자유의 상징? 좋다. 노스텔지아. 자유의 상징 등산복. 근데 그 옷이 자유롭긴 해. 맞아요. 얼마나 편해요. 맞아.
편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 걸 내려놓게 돼서 문제죠. 멋, 패션 이런 것도. 요즘 점점 예쁘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이뻐져도 그 장르가 사람들에게 장르 한계가 있죠. 그렇게 인식돼 있기 때문에 그치. 그 장르가 멋있다고 한들 그 장르 사람들끼리는 알죠. 그러니까 그 장르가 아무리 멋있다고 한들 등산복 입고 저기 상견례 나가겠어요. 맞선을 보겠어요. 그런 날이 올 수도 가겠어요? 있죠. 그 장르가 지금 메이저 장르가 되면 그럴 수도 있죠. 아니야 그 장르. 근데 생각해보니까 등산복 입고 남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면 좀 진짜 빈패겠다. 근데 점점 근데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요즘 청바지도 많이 입고 오잖아요. 청바지까지는 되는데 등산복은 또 이게 또 다른 영역이라. 그 장르가 메이저가 되면 모두가 파는 장르가 돼서 가능합니다. 나는 봤어. 그래요? 결혼식은 못 봤는데 장례식은 봤어. 장례식은 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봐. 팔을 끌끌 찼어 그래서. 그렇지. 이런 근본도 없고 이거 그냥 집에서 배운 걸 없는데 부모님은 이제 안 계시니까 옆에 잔소리 해준 사람은 없고. 아니 대표님 저런 소리 하는데도 눈이 그렇게. 진짜 웃긴다. 그러게요. 진짜 요새 계속 아령이 터지세요. 사회 동포주의 모릅니까? 신상이 뭐 일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사회 동포주의. 그런 사람마저 내가 왠지 아련하게 바라보는 이 마음. 자 이제 광고 듣고 오죠. 그렇죠. 네, 그럽시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남얘기닷컴에서 링크 타고 가셔서 호텔스닷컴과 프로모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순간 까먹었어. 농협카드, 마스터계열카드, 국민카드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많이 놀러 오시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마시안 샵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안알람도 클릭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 다 들으셨죠? 교주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주님이라고 참칭하신 저분도 오늘 눈빛이 좀 반짝반짝 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몰라. 나는 내 눈을 보고 있지가 않잖아. 그렇구나. 자, 1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헤일리 8세 저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네, 드디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3남매가 있죠. 왕위계 순서대로 제1왕위 계승자 아들 에드워드, 제인 시모 아들이에요. 이 꼬맹이는 개신교도였어요. 네, 성공의 교도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큰 누나 캐서린 오브 아라곤의 딸 메리. 이 사람은 카톨릭이에요. 네. 카톨릭. 이거 옛날에 어른들이 약간 사투리처럼 쓰는 말인데 카톨릭이라고 해야 되죠. 앤 불린의 딸 엘리자베스. 개신교도란 말이죠. 네. 당연히 왕위에는 에드워드가 등극을 했어요. 이 에드워드는 인간형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꼬맹이들이랑은 달랐어요. 사랑을 못 받고 과보호만 받고 자랐단 말이에요. 유일한 왕의 적자다 보니까 야외 활동도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할 수는 없는 나이지만 사냥터에는 자주 기웃거릴 수도 있거든요. 남자애라면 실내에서만 키웠어요. 애답지 않게 또 어머니의 사랑도 못 받고 자랐죠. 엄마가 일찍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애답지 않게 좀 약간 애가 우물하고 지나치게 냉철한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근데 타고나기는 굉장히 두뇌는 뛰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고 명석했는데 9살에 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애가 과묵하고 또 총명한 티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낙천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하는 헨리 8세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했어 백성들은. 요시아 왕이 나타났다. 요시아는 구약에 등장하는 좋은 왕 중에 한 명이래요. 권력에 대한 감각을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봐야 9살이거든요. 9살의 행보를 보고 이런 류의 성인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을 하기에는 그렇죠. 그냥 약간 어떤 기질이 좀 그러한. 네, 맞습니다. 예. 대단히 권력에 대한 감각까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근데 굉장히 이 에드워드의 그런 얘기들을 보면은 왕세자란 저런구나라는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은 있어요. 누구나 딱 생각하는 왕세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 본인의 신분과 본인이 고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가 되게 보여요. 그렇지만 거꾸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그래봐야 9살이었다는 거죠. 네. 이게 아버지에 의해서 완전한 성공의 교도로 자라났어요. 당연히 왕세자니까 아버지 우리 부왕께서 하신 일은 뭐든지 옳았어라고 믿고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공의 그 수장령을 내려가지고 헨리 8세가 성공회로 국교를 바꿨잖아요. 그건 굉장히 정치적인 거였고 거기에는 자기 본인의 곤조 이런 것들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에드워드는 진심의 성공의 교도였어요. 요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그리고 큰 누나인 메리는 아주 신실한 카톨릭 교도였단 말이에요. 네. 메리가 미사를 드릴 거 아닙니까? 미사를 금지했어요.
자기 큰 누나한테. 카톨릭 미사 자체를 못하게 했죠. 못하게 하고 성공회 교도 미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메리가 그걸 거부하고 본인이 따로 그 미사를 드렸어요. 예. 예배를 드리니까 그거에 대해 붕괴를 했죠. 분개했죠. 어린애가 명령을 어기면 처형해버리겠다 그랬어요. 자기 누나를. 근데 메리는 메리대로 이제 기싸움에서 질 수가 없으니까 그럼 단두대로 자긴 가겠다고. 근데 기싸움도 있지만 이때의 종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종교와는 좀 다르잖아요. 그 그쵸. 의미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꼬맹이는 그럼 진짜 누나를 처형해버리겠다고. 이게 꼬마의 판단력이라는 게 자기 누나를 죽인다?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인데 네. 이제 애들이기 때문에 약간 분간을 못하고 좀 이런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에이, 그냥 적그리스도니까 그렇죠. 누나가 적그리스도면 어떡해. 그럼 어떻게 죽여. 메리랑 사이도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보면. 근데 이제 당연히 신하들은 말리죠. 지금 스페인이랑 전쟁하고 싶으세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스페인 황실의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그쵸. 메리는. 근데 이때 엘리자베스는 또 에드워드 편을 잘 들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개신교도라 가지고. 그리고 나이 차이가 에드워드랑 엘리자베스는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셋 다 각자 다 친하긴 했는데 메리랑 엘리자베스가 다 에드워드랑 친하긴 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에드워드가 좀 더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뭐예요? 그러니까 그 농담 삼아 내가 한 말이긴 한데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누가 실권을 잡느냐에 따라 좀 우왕좌왕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랑 그러니까 일종의 개신교의 일종이죠. 성공회랑 카톨릭이 어쨌든 간에 그 영국이라는 한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존하고 있는 감각이 어떤 느낌이냐 이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그 댓글만 봐도 어떤 진영, 특정 진영에 속하신 분은 다른 진영에 속한 사람을 너무 밉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러다 보면 막 댓글창에 보면 험한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를 악마화하기도 하고. 저런 놈들 죽여야 된다, 막 도륙해야 된다, 이게 싹수가 없다 이러는데, 근데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막 세계관이 완전히 갈라진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꼴보기 싫은 녀석 정도인데, 이때는 이거는 이제 사실 종교라는 건 세계관의 차이인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공존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진짜 감각이 궁금한 거야. 진짜로 절멸해야 될 적그리스도지만 내가 지금 당장 힘이 없어서 참고 있는가 부들부들인 건지, 그냥 제가 미운 건지. 당시에는 가톨릭과 그 성경회에서 서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이단으로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한 종교에서 다른 종파를 더 인정 못하는 거죠. 그리고 외려?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대륙이냐 섬이냐 그리고 어떤 나라냐 그 지역에 따라서 많이 갈라졌어요. 이건 또 종교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차라리 종교가 다른 거는 좀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같은 종교 내에서 교파가 다른 거는 안 되는 거죠. 그게 더 인정할 수 없는 거였다고 해요. 진실에 가까운 말은 이걸 천차만별이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자기가 종교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진실되게 자기가 이제 개신교도든 천주교도든 진실되게 그걸 믿으면서 그걸로 순교까지도 할 수 있겠지만 그쵸. 실제 대부분의 평민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 댓글 차이랑 비슷한 사람도 있고 게다가 내 이웃이 나는 천주교인데 내 이웃이 개신교도란 말이에요. 그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개신교나 카톨릭의 교리가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뭐냐면은 안 믿더라도 어떠한 선행과 하나님의 사랑에 버금가는 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나의 세계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심판을 해서 뭔가 보내줄 거라고 믿는다고 치면 근데 예를 들어 저 사람이 정말 성자야. 홍 작가가 너무 성자야. 근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그럼 이럴 때 이 세계관이 솔직히 그냥 뭉치고 넘어가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연옥이란 걸 만들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이제 말하자면 연옥이 대합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뭉치고 들어가는 감각 안에서 되게 물과 기름처럼 되게 껄끄럽고, 왜냐면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교회만 나가도 사람들 가족을 그렇게 교회로 흔히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얘를 믿어서 같이 함께 좋은 데를 가겠다. 함께 좋은 걸 베풀자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사람이 안 믿고 있다는 상태가 참기 힘들잖아. 사실 믿는 사람한테는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종교 전쟁 있잖아요. 왜 이슬람은 악마야 이런 느낌처럼 그러지는 또 않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섬나라의 특징인데, 섬나라는 바다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단계를 밟아야 어느 한쪽을 완전히 배제하는 문화가 이 섬나라 특징이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앙리 4세 이야기도 예전에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 정말 그 프랑스 개신교 위그노와 카톨릭이 서로가 서로 향해서 절멸의 전쟁을 하다가 앙리 4세 때에 이르러서 가까스로 화해를 하잖아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어요. 영국에서는. 그러나 이 수뇌부 국가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엘리트들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였어요. 카톨릭이 재무부 장관을 한다고? 이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개신교 놈이 총리를 한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지들끼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로직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약간 내 생각에는 오히려 일반 시민이 혹은 위정자들라도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기에 아예 적그리스도야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공존하는 시민인데 재무부 장관이라서 나라의 방향이 간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교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는 거는 약간 좀 다른 궤인 것 같아. 종교와는 조금 신념과는 좀 다른 영역에 그냥 밉기 때문에 밉다. 싫기 그렇죠. 때문에 싫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인 서인 옛날에 붕당 정치할 때 이걸 예를 들어서 붕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대소신료들, 권력자들은 개신교파냐 천주교파냐로 붕당이 형성돼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왕비가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천주교 개신교 이렇게 6명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비가 바뀔 때마다 이걸 우리식 조선시대식으로 얘기하면 환국된다 그러죠. 이게 붕당이 자꾸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지금 벌써 한 대여섯 번을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 목 잘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싫죠. 옛날에도 붕당 정치할 때 양반들끼리 서로 증오하고 목 자르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농사 짓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시대는 그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지금 관점으로는 무신론자, 유물론자들인 거고 이 사람은 종교인이라는 외피를 쓰고 있는 건데 신념체계.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그냥 이렇게 왜 그 가끔 철새 정치인들 보면 이렇게 민주당도 갔다가 자한당도 갔다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란 거지. 이 사람들 내가 보기엔 종교인이 아니고 그냥 미운 거고 자기 이익이. 근데 우연하게 카톨릭에 줄대다가 그 본인이 성공회가 내 자리를 뺏어가는 것만 같고 약간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묘사된 것들이 이런 식의 그 튜더스나 요 시대에 묘사된 게 은연중에 개신교와 종교, 그러니까 물론 종교적 열정으로 일어난 부딪힘 트러블도 있었겠지만 사실 막상 까놓고 보면 그냥 굉장히 사익적인 사익에 관계된 그쵸. 얘기랄까? 그래 지금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양아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비겁한 인물들이 많은데 뭐 그렇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었겠어요? 그래서 개신교라는 말 자체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좀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신교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신념에 의해서 서로를 악마화해서 이렇게 살라딘과 리처드처럼 덤벼라 이게 아니라 그렇죠. 약간 정당 느낌 정도의 수준으로만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붕당 느낌으로 저도 느껴져요. 그 정도로. 그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게 좀 약간 좀 기묘해요. 느낌상. 예. 근데 그 묘한 공존이 영국인들이 왜 태생적으로 실용적이고 중립적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중립성, 실용성이 프랑스나 독일에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영국에 비해서는 이 대륙 사람들은 관념적이다라고 해요. 관념적으로 가면 저 사탄의 수하들과 같이는 못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서 벌어진 30년 전쟁, 종교 전쟁에서는 학살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800만 명 이상이라고 집계가 되거든요. 영국은 그런 레벨이 아니었죠. 영국은 뭐 그냥 수천 명 정도 죽었어요. 전체 총. 그 엄청난 양의 희생을 줄이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많은 역사학자들은 영국인들의 타고난 기질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막 목을 자르고 화형을 시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 뭐가 논리적으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 눈에 보이는 그림 자체가 극단적이잖아요. 화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극단적이면 영국인들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어떤 실용적이고 중립적인 그 스탠스 그런 기질을 발휘한다는 거죠. 영국인들이. 그런 부분도 나는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중들 사이에서의 그런 건 별로 없었거든요. 그냥 실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개신교를 성공회를 만들게 된 것도 결국 결혼하려고 만든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실리적인 관점이 그냥 일종의 그 종교는 앞에 거는 명분인 거고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종교 전쟁 할 때 그런 그 어떤 뭐랄까 타오르는 종교적 열정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고. 그렇죠. 유럽에서의 카톨릭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은 서로 공존을 못해요. 네. 그래서 민병대를 꾸려가지고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서로 약탈을 해서 다 불태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영국은 일반 민중들도 종교가 달라도
가장 최악의 순간도 사실 그냥 소 닭 보듯 하는 그런 거지. 어디 레이드를 뛰어서 불타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자체를 영국 사람들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영국 사람들이 기지를 건전하다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있긴 해요. 영국인들에게. 자, 이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섭정. 자, 애가 임금님이니까 섭정이 붙어야죠. 9살, 10살쯤에 왕이 그렇죠. 됐으니까. 예. 섭정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청취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완전한 판단력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대신 대리 통치를 해주는 사람, 이끌어주는 사람, 요걸 섭정이라고 하는데, 보통 섭정은 어머니들이 많이 합니다. 대왕 대비님들끼리 해야죠. 대왕 대비님, 수렴청정 태웅 뭐 이런 해야죠. 분들이 많이 하는데, 어머니도 돌아가셨잖아요. 제인 시모어 죽었으니까, 이 제인 시모어의 형제인 엄마가 없으니까 제인 시모어의 형제인 큰 외삼촌 에드워드 시모어가 섭정이 됐어요. 이때 그 헨리 8세가 죽었을 때 한 사람이 이런 권력자가 권력을 잡아서 섭정을 했을 경우에 그 나중에 에드워드 6세가 휘둘리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유언으로 섭정위원회가 만들라고 했었어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섭정을 막기라고 했는데 위원회는 있었어요. 그거를 에드워드 시모어가 어기고 본인이 호국경이 되어서 섭정을 했죠. 예. 리젠시 카운실이라고 그 섭정단은 있었는데 이제 유명무실한 거지. 근데 이제 그 시모어 가문이 영국 정치를 장악을 하니까 또 곳곳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 자식들 한 게 뭔데 누나 잘 만나가지고 지금 장난치냐? 이렇게 된 거. 그 누나는 지금 살아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에드워드 시모어의 동생이 그 누구냐 하면 캐서린 파의 그 날라리 남편이죠. 네, 토마스 시모어였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단결해도 모자랄 판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에 권력 좀 있고 재산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시모어 가문을 증오하고 있어요, 지금. 가문끼리 뭉쳐야 되는데. 토마스가 생각해보니까 아니 둘 다 똑같이 외삼촌인데 조카를 차지할 권한은 똑같이 있는 거 아닌가? 이 토마스는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마스는 형인 에드워드 시모어하고 노골적으로 권력 투쟁을 벌입니다. 근데 에드워드 이 꼬맹이 왕은 그렇게 순진하진 않았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나의 유일한 정직한 삼촌은 윌리엄 파다. 캐서린 파의 남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외삼촌이 아니라 계모 계부하듯이 개 외삼촌이죠.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데리고 드글드글 볶았으면. 그러니까 친애 삼촌 2명은 사리사욕이 넘치는 인물이다라고 사실 넌지시 선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퍼지면서 귀족 사회는 이거 우리가 만약에 저 두 형제를 제끼면 저 에드워드 꼬맹이 왕이 우리를 승인하겠구나라고 하는 감은 잡아요. 이 감을 두 형제가 잡았어야 돼요. 근데 이 두 형제는 지들끼리 싸운다고 이 에드워드 왕이 속으로 칼을 갈고 있는 거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때 당시에 영국이 스코틀랜드를 엄청 때려잡고 있었어요. 헨리 8세 때부터. 이게 왜 그랬냐면 스페인이 프랑스를 대륙에서 엄청 찢어발겼어요. 파비아 전투에서. 뭘로? 그때 우리 그 용병 특집 얘기할 때 란츠크네흐트. 란츠크네흐트가 스위스 용병을 완전히 분쇄해 버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총포의 시대인 거예요. 시대가 총포로 넘어갔어요. 근데 영국은 스페인 따라하려고 총포를 엄청나게 나름대로는 증강을 했어요. 총을 사기도 하고 화약도 막 구해가지고 그 총 부대도 만들고 막 이랬는데 이게 유럽 대륙에 가서 비비적거릴 수준은 못 됐어요. 하지만 스코틀랜드 기사들을 때려잡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총이 나와서 뭐 예를 들어서 500정을 구매했다. 그러면은 실험해야 되잖아요. 예, 스코틀랜드의 그 하이랜더 전사들이 가장 좋은 그 샌드백이었어요. 그리고 하이랜더 전사들은 원래 그 위스키 마시고 용감하게 그냥 그 돌진을 하는 게 원래 전형적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만큼 무식하게 돌진을 하냐면 스코틀랜드 차지란 말도 있어요. 스코틀랜드식 돌격이란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총기의 사정거리와 정확도, 그 다음에 그 강력함, 이거를 실험하는 뭡니까? 살아있는 관용으로서는 아주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하이랜더가 나중에 스코틀랜드와 그 잉글랜드가 통합된 후에는 또 이제 영국의 잉글랜드의 군대가 되어서 아주 큰 용맹한 활약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미친놈들은 대륙에 잘 없거든요. 너무 용감하게 칼 빼들고 무작정 이렇게 돌격을 하면 이게 유럽 대륙의 군대하고 싸울 때는 유럽 대륙 군대들이 굉장히 많이 놀래서 많이 당했어요. 어쨌든 이 스코틀랜드 침공군을 에드워드 시모어 형이 지휘하는 동안에 동생인 토마스는 갑자기 형이 공석이 되니까 런던에서 형을 막 비난해요. 그리고 형의 권위를 막 깎아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토마스의 신복들 입장에서는 그러시지 좀 말라고.
너무 티가 난다는 거죠. 권력에 욕심이 있다는 티를 이렇게 내면 어떡하냐 그래요. 근데 토마스는 아니야, 이때가 기회야 이러면서 엄청나게 대놓고 티를 내면서 반란을 회책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때 당시에 보직의 해군 제독이었어요. 근데 해군 제독이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해적 때려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영국의 서쪽 해안에 이렇게 기생하고 있던 해적대가 있어요. 해적대랑 결탁을 했어요. 결탁을 해서 야, 우리 내가 반란 성공하면 영국은 내 거니까 그때 너네들한테 너네들 크게 한탕하게 해줄게. 그다음에 나라마다 금화를 주조하지 않습니까? 이 금화 관리를 또 매수해가지고 이걸로 반란 비용을 충당하려고 그래요. 이게 오랑캐를 불러서 그러니까. 예. 사병화를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짓이 상당히 양아치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쿠데타도 또 기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섭정단 회의 있는 토마스 시모를 의심하니까 최고 섭정이 형이지 않습니까? 형이 돌아가지고 그래도 동생이라고 살려주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회의를 소집해요. 그 동생을 호출해요. 그러니까 와서 해명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약속된 회의 시간에 토마스가 안 나타났어요. 그래도 형이 동생이라고 좀 봐주려고 와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오질 않은 거죠, 아예. 예, 안 오고 대신 한밤중에 몰래 궁궐에 침입을 해요. 에드워드 6세를 납치하려고. 일단 왕을 자기 수중에 두면은 왕명으로 뭔가를 뭐 문서든지 이런 걸 조작을 가능하니까, 서명하라고 하면 가능하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 시나리오대로만 세상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드워드 시모에 비해서는 세력도 작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있는 원래 군대라든지 다른 뭐 귀족이라든지 포섭할 생각을 못하고 아까 그런 양아치스러운 짓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러면은 내가 힘이 없으니 진짜 코어에 있는 사람을 내 수중에 둬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토마스는 형은 그래도 형이잖아.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인데 나랑 형과의 그 스펙 차이가 나지만 왜 눈앞에서 계속 보고 자란 사람이면 나랑 스펙 차이가 난다고 해도 네가 하는 데라는 약간 그런 마음이 있잖아. 뭔지 알지? 그 남들이 보기에 저 집의 큰아들은 서울대도 나오고 대단한 사람이야. 동생에 비해서는 공부를 잘하나 봐라고 하지만 바로 지근거려서 이렇게 부대끼면서 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 나는데. 뭐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하니까. 근데 당장 근데 막상 스펙은 뭐가 없으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수를 그쵸. 써서라도 그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거겠죠. 그 지난 시간에 대표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왜 지방에 그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 그런 권력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야망은 드글드글한데 뭐가 없으니 이걸 그냥 그러려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자꾸 다른 수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격도 비열해. 그러니까 그 다른 수를 쓰려고 하는 것도 뭔가 도덕적인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그 지방 투어도 그런 느낌 많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 옛날에 저 지금 국회의원 된 제 말이야. 우리 저 마을 읍내에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일거리 줘가지고 뭐라 주든 뭐 세무서 하던 애야, 뭐 변호사 하던 애야 이런 사람이란 말이야. 초등학교 때 내가 쟤네 뭐 우리 집 밥 먹고 갔어 뭐 이런 사람들. 쟤네 아버지가 뭐 우리 집 그거 세경 살았어 뭐 이런 사람인데 그 되니까 나도 될 것 같거든. 제가 되는데 이제 이런 감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참, 그런데 참 안습인 게 에드워드 6세를 납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에드워드 6세가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때 왕실에서 많이 키웠으니까요. 많이 키웠죠. 왜 인터넷에 유명한 3대 질환견 있죠. 그게 비글하고 뭐였더라? 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카 스페니얼이 있는데 세상에 나쁜 개는 없어요. 예, 3대 질환견 중에 하나인 코카 스페니얼이었어요. 이 개가. 세상에 질환견도 없어요. 주인이 지랄일 뿐. 이 개가 토마스 시모어를 보고 엄청나게 짖어요. 그래가지고 토마스 시모어는 이 개한테 물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권총을 뽑아가지고 이 개를 쏴 죽였어요. 근데 당시에 용서할 수 없네요. 당시에 권총 소리는 지금 권총 소리 한 100배거든요. 거의 그치. 화승총이란 말이에요. 그 흑색 화약이 터진 그 냄새나 불꽃 튀어 소리나 그래서 막 주변에 막 횃불 들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불 켜지고 조명 켜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이 상태에서 토마스 시모어다. 저 사람 토마스 시모어잖아.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얼굴을 다 본 가운데 도망쳐요. 아니 저는요 이 사람 또 이것도 이 에피소드 듣다 보면 참 이렇게 아둔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웃긴 게 아니 아무리 세력이 없어도 그렇지 그럼 해적을 시켜서 그치. 안 되면 꼬리를 잘라야지 왜 지가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뭔가 그러면은 이때쯤에 이 정도- 대리로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닐까? 이 정도 공인된 신분 있죠. 네. 신분이 아니면 궁궐에 출입을 못 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왕을 납치하고는 막 당당하게 앞문으로 못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어떤 왕을
등을 번쩍 들어서 목에 칼들이 대고 약간 요런 거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아둔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결국 총까지 쏴서 처형당하는 이 그림이 자 다음날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와이프 따라 가고 네, 싶어. 바로 도망을 가고 뭐 이렇게 지명수배가 된 것도 아니고 다음날 바로 체포돼가지고요. 런던탑에 갔다가 처형당했어요 바로. 네. 이거 어떻게 처형을 안 당해요? 왕의 개를 쏴 죽였다? 이거 왕을 납치하려고 했다? 그쵸. 이거 처형 안 당할 방법이 없어요. 반역인데. 이거는 형이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도. 그리고 이 형도 사실 자 봐요. 동생이 사라졌지만 섭정의 지위는 불안했어요. 이 에드워드 그쵸. 시모도. 왜냐하면 반란 때문인데 대규모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간신히 진압이 됐어요. 이 반란이 왜 일어났는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요 부분은 알아봐야 돼요. 헨리 7세 때부터 이제는 무력이 아니라 돈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제가 몇 번 했었어요. 자 예전에 영주이자 지주는 밑에 기사들이 있죠. 기사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근데 기사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검술만 해. 검술 조기 교육만 받고 나중에 싸움만 한다고요. 이 기사들을 먹여 살리려면 농노가 됐든 소장농이 됐든 아까 대표님 말한 세경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나오는 먹을 것들과 물자 있죠. 이걸로 이 합숙하고 사는 기사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에요. 이제 무력이 아닌 돈의 시대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돈이 더 중요한 게 기사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유럽에 수출하는 양모가 말이죠. 양털. 이게 농사보다 훨씬 돈이 되게 되는. 이때 한참 뭐 무역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런 식민지를 삼는 곳에서 은광이 발견되고 이러다 보면서 사람들이 그쪽 일을 하러 많이 갔는데 일을 하러 하다 보니까 옷도 필요한데 영국산 모직이 되게 잘 팔렸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으니까 훨씬 높아요. 많은 귀족들이 농사 안 짓고 거기다가 양만 치는 거죠. 양만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사들은 쫓아내요. 실직자가 된 기사들 뭐 합니까? 본업이 싸우는 것밖에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해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소장농들도 쫓겨나요. 그 빈 농토를 풀밭으로 바꿔서 양만 풀어놓으면 알아서 돈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양치는 일도 양치기 개가 해요. 그래서 영국의 양치는 견종들이 이때 다 그 종들이 발달하거든요. 웰시코기도 그 중에 하나예요. 마치 최근에 자동화된 뭔가 이런 거 느낌이다. 그렇죠. 아니 공장 자동화로 인하여. 그러니까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부가가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부가가치를 개 한 마리가 하는 거예요. 개가 한 1000마리까지 막 한 마리가 양 1000마리까지 핸들이 되니까 카바가 되니까. 이게 너무 심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귀족 한 사람당 2000마리 이상의 양은 못 키우도록 법은 있었는데 그럼 뭐 친척이 사돈의 팔촌의 이름까지 다 빌려갖고 다 그렇게 키우는 거죠. 그리고 차명괴자. 맞아요. 차명을 쓰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유명무실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감찰하는 관리인들 있죠. 관리인들도 본인들이 다 지주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돈벌이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쫓겨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진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어떤 지주는 말이죠. 24,0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어요. 24,000마리 양을 키우던 그 공간이 원래 농토였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나서 굶어 죽었겠어요. 거의 양 한 마리에 사람 한 명일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죽창을 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유토피아에 나왔던 그 말이 이 말인 거죠. 양은 온순한 동물이지만 영국에선 인간을 잡아먹는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제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 헨리 8세 얘기할 때 이 사람한테 처형당했던 토마스 무어가 그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역사 발전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대화의 과정에는 극단적인 양극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칼 들고 지킨다라고 하는 중세의 도덕이 낡은 도덕이고 유치한 도덕이에요. 이게 깡패의 도덕인 건 맞거든요. 근데 도덕은 도덕이에요. 그것도 가치는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운 가치가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가치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가치가 나오지 않았을 때 이때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때 항상 사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 반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에드워드 시모어한테 있는 게 돼버려요. 최고 섭정이니까. 그렇죠. 자, 근데 호국경이시잖아요. 나라 지킨다며. 그렇지, 나라 지켜야지. 근데 이게 있어요. 영국의 의회가 팔리아멘트라 그러죠. 네. 양쪽에서 바라보게 돼서 상원과 하원이 마주본단 말이에요. 상원은 전통 귀족들이 상원에 앉아 있어요. 하원은 평민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말이 귀족이 아니라서 평민이지 이때 당시에는 젠틀리 계층이에요. 그러면은 귀족들은 지주들이에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젠틀리 계층은 양모 수출 산업으로 돈 벌던 상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저 농민들, 저 버러지들, 반란이나 일으키는 농민들 저거 다 죽여야지. 안 때려잡고 에드워드 시모어 당신 뭐하냐. 이렇게 섭정을 공격을 한 거예요. 지금이 저 재수없는 놈 무너뜨릴 기회니까. 근데 에드워드 시모어는 억울하죠. 왜 반란 세력을 철저하게 사용하고 억누르지 못했겠어요.
밟으면 농민 반란이 더 확대될 테니까. 못 먹고 살아서 들고 나온 건데. 그러니까 유야무야 부드럽게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처리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중간에 그렇죠. 샌드백이니까. 결국은 자기 권력이 흔들흔들하면서 위기가 왔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에드워드 시모도 자기 동생처럼 정신이 나가서 미친 짓을 저질러요. 이대로 만약에 저 어린 왕이 보니까 우리 형제를 지금 동생은 죽었지만 싫어했던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면 자기 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왕을 어디 가시죠. 왕을 데려다가 윈저석에 짱 박아버려요. 그러니까 왕을 혼자 독차지해가지고 자기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때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드워드는. 이때는 10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나 지금 강제로 갇힌 것 같은데? 이거 한마디로 끝났어요. 이거 반역이잖아요. 즉시 체포된 후에 에드워드 시모어는 머리가 잘렸습니다. 이 형제가 참 이렇게 차례로 갔어요. 시모어 가문은 이렇게. 예, 시모어 가문은 뭐 이렇게 초토화가 됐습니다. 이때 에드워드 시모어를 몰락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 높이는 이 스피커들 있잖아요. 사쿠라들 있잖아. 이 열심히 했던 인물이 워윅 백작이랑 존 너들리라는 인물이었어요. 네. 이 사람 역시 도덕성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되는 야심가였어요. 근데 물론 소년 왕의 성격을 얘는 좀 잘 알아보셨어요. 아, 이 왕이 카톨릭을 진심으로 혐오하는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어느 때보다 카톨릭을 가혹하게 탄압을 해요. 점수 따려고 왕한테. 왕으로부터 점수 따려고 누군가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엄청 잔혹하게 하죠. 이 사람이 그랬어요. 뭐 이렇게 찐하면 찐할수록 눈에 더 잘 띌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에드워드를 조심했어요. 조심히 대했어요. 이 존 더들리는. 왜냐하면 봤잖아. 아, 이 꼬마가 꼬마지만 사람을 죽일 줄 아는 꼬마구나. 그렇지만 에드워드가 15살의 나이로 갑자기 병에 걸리거든요. 원래 그렇게 몸이 약하지 않았는데 이 병 때문에 시름시름 앓게 되다가 결국 이것 때문에 16살인가에 죽어요. 요절을 하는데 이제 병석에 누워서 애가 비몽사몽하니까 이 꼬맹이가 얼마 못 가겠구나. 이러면서 또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기 시작해요. 존 더들리가 이거 내가 잘하면 영국을 내가 그냥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리고 또 가톨릭을 그렇게 자기가 탄압을 심하게 했는데 다음은 메리잖아요. 메리는 아주 신실한 가톨릭 교도니까 그치. 본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망 코스죠. 그러면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이면 메리가 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나도 둘 다죠. 둘 다. 네. 참 이 사람들 모르겠다. 내가 여기에 이 내부에 있질 않아서 왜 다들 이렇게 불나방처럼 가슴이 두근두근. 왕권 자체가 아주 강력하게 확립되질 않았으니까 누구나 그래도 좀만 마음 먹고 조금만 더 하면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까 해서. 대표님이 기가 막힌 그렇죠? 설명을 한 것 같아. 솔직히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에드워드 시모 토마스면 저런 새끼들도 하는데. 솔직히 이 생각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조선왕조로 치면 어쨌든 이씨 가문이 이렇게 하나에서 반개로 어떻게 끌고라도 그 가문을 유지시키는 게 왕 자체고, 만약에 그 이씨가 무너지면 그냥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끝난 거 다른 나라가 되는 건데, 네. 이건 어쨌든 그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그냥 그 왕조가 가문 단위로 이렇게 약간 뭘까 교체된다고 해야 돼. 약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조선이나 그런 단일 가문의 어떤 그런 왕조 느낌과는 조금 이 동양과 서양이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명과 그 유럽 문명이 그 왕조와 국명을 지칭하는 문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뭡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카페 왕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르봉 왕조로 왕조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은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명도 바꾸죠. 그렇죠. 근데 프랑스는 이게 그래서 네이션과 스테이트와 그 컨트리 개념이니까 프랑스는 컨트리의 이름인 거예요. 그 지방, 그 지역의 어떤 문화적, 혈통적, 언어적 정체성을 이르는 말이 프랑스예요. 근데 그 동아시아는 원래부터 새로운 정치 체계를 새로운 왕조가 만들 때 그 한자를 고르잖아요. 좋은 뜻으로. 그러니까 왕조명이랑 그 국명이 사실은 분리가 안 된다고요. 이건 문화예요. 항상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은 우리나라 한국 역사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이야기를 할 때 고조선이든 통일 신라 시대든 다 코리아죠. 그러니까 자기네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 문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설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왕조를 세워서 나라를 그 국명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일, 거의 이제 뒤집어지는 일인데 그거에 비해서는 내가 보기엔 조금은 느슨하고 헐겁게 생각한 것 같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왕도 영주들 중에 하나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명의 영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구로도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구로동의 영주예요. 그러면 하우스 오브 구로의 가장인 거야. 근데
왕조도 마찬가지예요. 하우스 오브 튜더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바뀌었다라는 정도의 느낌이 그 느슨한 느낌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네. 거죠. 중세의 이제 이 시스템 구조라는 그러니까 게. 그 타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여기 등장한 이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야심들. 왜냐면 사실 이 지금 이 사람들 존 더들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야심이나 뭐 아까 시모어가 갖고 있는 야심도 제 생각에는 우리 조선 왕조 그려냈을 때 연판장 돌리면서 뭔가 이렇게 명모를 꾀한다는 느낌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치밀하고 굉장히 느슨하고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가 아마 고거에서 기인된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좀 뭔가 설명이 안 되면은 약간 우리 조선시대 개념 생각하고 만약에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보고 있으면은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한 거지. 사람들이 진짜 머릿속에 온통 반역과 역모만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대표님 방금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왜 너무 심하게 느슨하고 좀 노골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거꾸로 말하면. 그래서 다 죽게 왕권을 위협하는 건 죽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손쉽게 왜냐하면 연판장이란 말은 연판장이란 내가 알기로 연판장이란 단어 자체가 입에 나오기만 해도 진짜 그 난리가 그쵸. 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것이야. 볼드모트란 말이지. 근데 여기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보면은. 그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영린이라고 해서 아예 지금 그러니까 이 씨가 왕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조선시대 동아시아 기준에서는 헌법 1조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린이라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왕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게 국가를 전복하자는 아닌 거죠. 유럽의 기준에서는. 국운과 그 왕조의 운이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국가를 전복하자는 아니다. 네. 하지만 반역은 반역인 거죠. 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불행한 여인을 한 분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인 그레이 혹은 레이디 제인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인데 이 여인은 튜더 3남매의 5촌 조카뻘이에요. 그러니까 튜더 왕가의 피가 별로 짙게는 아니고 흐릿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도 왕위 계승자 중에는 한 명이긴 했어요. 한 명, 엘리자베스 다음인가?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승자 중에 한 명이 한데 그냥 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이에요. 리스트에만 오른 거죠. 어릴 때부터 이 3대 고전어라고 하면 보통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 히라버거든요. 이거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로 굉장히 명석했고요. 외모도 굉장히 빼어난 귀족 소녀였어요. 이게 불행의 전조였어요. 왜냐하면 델성부른 떡잎이잖아요. 머리 좋고 어릴 때부터 예쁘고 막 이러니까. 부모를 잘못 만났어. 진짜. 근데 이 부모가 얘를 원래는 헨리 8세의 마지막 신부로 들여보내려고. 그리고 그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에드워드 6세 이 꼬맹이 왕 있죠. 꼬맹이 왕의 왕비로 또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좋고 예쁘니까 얘가 딸이. 이 사람들 족복 꼬이는 거야. 아니 죽었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러려면 왜 앤블린이 프랑스 궁정에서 에티켓과 갈랑트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 실력으로 뭡니까 헨리 8세를 유혹할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가 그러려면 어서 사교계에 나가서 이 꼬맹이가 갈랑트리와 에티켓을 마스터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도 좀 이렇게 남자들한테 눈웃음도 흘릴 줄 알고 그러니까 얘가 맨날 파티장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남자들 사귀고 이런 걸 좋아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요새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책만 파는 아이. 네, 책만 파는 아니었어요. 너 춤 좀 배워라 파티 좀 다녀라 하는데 안 하니까 얘를 부모가 학대했어요. 가혹하게 됐죠. 네. 부모의 마음은 신묘한 것입니다. 그죠. 막상 책만 파면 그것도 그것대로 싫은가? 걱정입니다. 나가줘 좀 놀아라 그렇지. 하나. 친구 좀 사귀어라 하나. 이 부모가 사실은 이 부모는 딸이 마성의 여인이 돼서 한몫 잡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학대를 심하게 당했나 봐요. 그래서 캐서린파가 생전에 보다 못해가지고 맞아요. 이 애를 부모로부터 제인 그레이도 데려왔죠. 제인 그레이를 뺐다시피 데려와가지고 이때 엘리자베스 1세 여왕하고 같이 양육한 적이 있어 한 1년 동안. 그 현숙한 이름이 또 네. 여기 다시 한번. 근데 제인 그레이가 나중에 자기 이때가 가장 평생 제일 행복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들은 그 부모는 남녀 둘 다 엄마 아빠는 기질이 되게 비슷한데 이 딸과 기질이 너무 다른 사람인 거죠. 야망도 없고 이 딸은. 어떻게 이런 애가 나왔대?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신기하죠. 이 에드워드 6세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섭정인 존 더들리가 제인 그레이의 부모한테 접근을 해요. 제인 그레이를 여왕으로 만들자. 여왕으로 만들어서 영국을 우리가 나눠 먹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부모는 푹 빠져요. 존 더들리의 제안에. 그래가지고 이 존 더들리의 아들이 길포드 더들리란 녀석이거든요. 네. 여기에 그럼 우리 딸 제인 그레이를 시집 보내겠다. 제인 그레이는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 결혼은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결혼에 반대해요.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강제로 결혼 당했죠. 결혼을 했더니 결혼한 직후부터 이 길포드 더들리라는 놈이 변태였나 봐요. 제인을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그리고 이 변태 짓을 하니까 제인 그레이는 뭔가 반항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남편한테 이렇게 구타를 당했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6세는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거든요. 이 죽기 직전에 인사불성이잖아요.
이 섭정 존 더들리가 내민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그거 뭐 다 읽을 정신이나 있었겠어요? 이 서류가 뭐냐면 왕이 계승 다음 왕으로 제인 그레이를 지명한다는 내용의 서류였어요. 그리고 에드워드 6세는 사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 전에 서로 오갔던 편지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노선벌랜드 공작과 존 더들리죠. 더들리 경과 함께 에드워드 6세가 함께 했던 서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를 보면은 이미 그 전부터 제인 그레이를 여왕으로 올리려고 에드워드 6세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본인 성공회대 교도잖아요. 본인 다음에는 메리잖아요. 메리가 등극을 해서 가톨릭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엘리자베스로 가지 않고 근데 엘리자베스도 왕권이 불안하니까 뭔가 나라를 개신교인 사람이면서 뭔가 나라를 권력이 좀 더 받쳐주는 사람.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더들리 경이라서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서신이 발견됐다고도 하거든요. 죽기 전 그 말씀도 맞아요. 죽기 전에 뭔가 혼미한 상태에 쓴 게 아니냐라는 게 보통 이득한 정설이었는데 사실은 둘이 미리 얘기가 오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톨릭의 나라가 되는 것만은 막기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에드워드 6세의 그 엄청난 실책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네. 자, 왕이 죽었어요, 에드워드 6세가. 자기가 여왕이 됐다는 사실을 제인 그레이는 듣거든요. 적법한 후계자는 메리 공주님이시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졸도를 할 정도로 죽여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때 제인이 16살이었거든요. 근데도 판단력이 굉장히 현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여인만 지금 이 소녀 말고 이 소녀의 남편, 가족들은 다 시부모, 이상해. 친정부모 다 지금 정신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왕에 앉지 않겠다고 엄청 저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인의 엄마는 자기가 여왕으로 추대한 자기 딸을 밀실에 가둬놓고 왕좌에 앉겠다고 할 때까지 매질을 했어요. 본인이 왕이 되겠다고 할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온몸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들어가지고 여왕이 돼요. 이게 9일천하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이제 자기를 국서. 그러니까 그냥 여왕의 남편일 뿐인 사람을 보통 그냥 부군이라 그래요. 근데 킹 콘서트라 그래서 국서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본격적인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여왕과 나눌 수 있는 게 국서인데 이 길포드 더들리란 녀석은 안 그래도 마누라 패던 놈이잖아. 제인 그레이를 막 학대하면서 자기를 국서로 임명하라고. 근데 이거는 그것까지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나라를 통치해서는 안 될 놈인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래서 이건 끝까지 저항했어요. 지금 다 미쳐있고 제인 그레이만 정상이에요. 근데 이때 이 사람들이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메리 공주를 재빨리 잡았어야 되거든요. 런던에 있었어요, 메리가. 근데 메리 공주가 재빨리 런던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영국에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인구가 이때까지도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영국의 여론을 며칠 만에 휩쓸었어요. 영국 전역은 아닐 거예요. 9일천하밖에 안 되니까 제인 그레이는. 아마 우리로 따지면 서울을 빠져나서 경기도 정도로 이렇게 금방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예. 심지어 개신교도들도 메리를 지지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섭정 패거리들한테 너무 지쳐 있었어요. 영국 사람들이. 사람들이 너무 양아치인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죠. 왜 메리를 지지했냐. 양아치들이 너무 나라를 나눠먹고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해먹고 요걸 보다 보니까 메리는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메리는 어쨌든 메리의 롤모델은 자기 엄마 캐서린 오브 아라곤이잖아요. 절약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그러고 종교적이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그리운 거예요. 몰입애들 시정잡배들이 많으니까. 안 됐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죠. 영국 각지에서 이제 민병대가 이렇게 짜져 메리를 보유하기 위한 근황군이 돼가지고 영국 각지에서 메리를 보호한다고 출병을 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의병이죠. 그러니까 메리가 며칠 만에 런던을 탈출하다가 말고 다시 턴백을 해요. 며칠 만에. 런던을 향하니까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메리가 런던을 접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추미러는 판단을 빨리 했어요. 나팔수 4명을 보냅니다. 나팔 보러 가서 빰빰빰 하면서 런던에 들어와야 이게 개선식이 되잖아요. 한마디로 이거는 이런 시그널이죠. 저희 추미런 멤버들은 한번 살려주십시오. 저희는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죠. 네, 저희는 좀 살려주십시오. 이랬어요. 그리고 이때 메리와 엘리자베스가 연합을 하는데 엘리자베스가 정말 신의 한 수를 둬요. 메리가 이제 마차를 타고 런던으로 이제 입성을 하러 이제 가는데 옆에서 자기 언니를 말을 타고 호위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교인 언니와 신교인 동생이 함께 개선한다. 이게 영국인들에게 이거는 종교를 떠나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이거든요. 제인 그레이는 명분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래 이 왕위 계승인 두 공주님이시니 이쪽에 다 모든 여론이 쏠렸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에드워드 6세가 진심의 개신교도기 때문에 제인 그레이에게 마음이 갔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새로 발견된. 엘리자베스도 진심의 개신교도인데 언니를 호위한다.
상징적이죠. 이런 상징적인 그림을 만들어내는 센스가 엘리자베스한테 있었어요. 이제 메리 1세가 런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이 썩어빠진 정치를 구원할 여왕님께서 나타났다. 그리고 캐서린 오브 아라곤을 영국 민중들이 이때까지도 사랑했잖아요. 추억하고 사랑했으니까 런던은 수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문을 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누구 존 더들리는 섭정은 나다 이러면서 존 더들리는 수비병들은 성벽을 수비하도록 해라 뭐 이랬는데 그 얘기를 듣고 런던을 수비하는 사람들은 모자를 벗으면서 여왕폐하 만세 그쵸.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런던은 거의 축제 분위기로 새 여왕을 맞았어요. 이 제인 그레이의 부모란 인간들은 딸하고 사이를 버려두고 둘만 도망갔어요. 근데 진짜 안 됐어. 근데 제인의 시아버지 이 존 더들리라는 인간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욕심 때문에 하루만 더 버티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이러다가 탈출 시기를 놓쳤어요. 도망갔었어요. 가셔야죠 그러면. 메리의 개선 행렬에 나와가지고 모자를 흔들면서 메리 여왕 만세 하고 엄청 함께. 열렬히 외치거든요. 존 더들리가. 자, 추미런처럼 이틀 먼저 행동했었어야죠. 어떻게 왕위를 굳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어설픈 기대를 하다가 빨리 추미런처럼 빨리 행동했어야지. 하루 이틀 늦어지다 보니까 이제 런던에 갇힌 채로 메리가 개선식으로 거의 여왕폐하로 등극을 하면서 런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포기하고 자기 야망은 이제 접고. 당장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은 굳이 해야. 그리고 목숨은 소중하잖아요. 야망도 있지. 사람들이 메리 여왕폐하 만세 이러고 있을 때 자기도 나가서 그 열렬하게 자기 모자를 벗어서 흔들면서 함께. 여왕폐하 저도 있어요. 여왕폐하 만세 만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렸더니 우리의 메리는 청각도 좋으셔. 저 반역자 새끼가 여왕폐하 만세 이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야, 저 새끼 체포해. 이게 여왕으로서 내린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여왕으로서 사인한 첫 번째 서명이 야, 저 새끼 목 쳐. 그래서 바로 다음날 목이 잘리는 걸로 다음날 일과가 시작됩니다. 네. 존 더들리는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도 나름 호국경이었는데. 그렇습니다. 네. 아주 한심한. 제인 그레이는 런던탑에 갇히고 말았어요. 어쨌든 왕좌에 앉았었잖아요. 네. 본인의 뜻이 아니라도 어쨌든 반역죄잖아요. 런던탑에 갇힌 지 6개월 후에 제인 그레이는 남편하고 같은 날 처형을 당하는데요. 사실 메리 1세는 제인을 끝까지 봐주려고 그랬어요. 네. 본인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아닌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근데 개신교도였는데 제인이 개종을 거부하니까 개종한다고만 하면 살려줄 의향이었거든요. 근데 개종 거부해 바로 죽여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살려줬어요. 그래도 살려줬을 거야. 결정적인 거는 이 도망갔잖아. 자기 친정 부모가 친부모가, 도망갔잖아요. 이 도망간 아버지가 반란에 가담해가지고 제인을 다시 여왕으로 만들자 이러면서 폭도들을 지휘하면서 런던으로 오다가 다 진압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목이 잘려요. 그러니까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가담한 게 돼버렸잖아요. 추대받는 사람이니까. 이건 뭐 숨 마시고 있어도 늘 나에게 위협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메리도 안타깝지만 내가 너의 목을 자를 수밖에 없다. 하는 수 없이. 그래서 같은 날 처형당한데 이 남편이란 놈은 처형당하는 순간에 삼국지의 여포처럼 엄청 비굴하게 굴고 난 못 죽어 못 죽어 말하면서 막 발광을 했대요. 하지만 정작 제인 그레이는 굉장히 의연하게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제인 그레이는 검색해보시면 그녀의 처형 장면을 그림으로 한 게 있어요. 뭐 상상도긴 하겠지만 그날의 그 처연함이 남아있어요. 눈을 가리고 있는데 제인 그레이가 했던 말이 그러니까 자기 목을 둘 자리를 못 찾아갖고 앞이 안 보이니까 눈을 앞을 보지를 못해서 근데 그게 여기를 내가 지금 못 찾는 거에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다 그래요. 근데 그것조차 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 예. 안 됐잖아요. 안 됐죠. 이렇게 죽었을 때 제인 그레이 나이 16살이었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들 속에 파묻혀서 혼자만 고고하게 살다 갔던 사람이에요. 안 됐어. 그러니까 메리 여왕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회의감이 들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메리는 여왕이 됐는데 네. 메리 1세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 사람은 30대 중반의 노처녀 여왕이었어요. 왜 결혼을 못했냐 하면 헨리 8세가 그동안 결혼을 일부러 안 시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쯤은 방치했고 반쯤은 일부러 안 시킨 건데 메리 1세가 워낙 신실한 카톨릭 교도니까 이 카톨릭 교도 공주가 말이죠. 누구와 결혼을 하든 분명히 영국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용당할 수도 있고. 근데 메리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왕이기 이전에 자연인으로서는 자기 어머니를 롤모델로 삼았어요. 열광적인 카톨릭 신자였고요. 그다음에 이 사람 성장기도 불행했고 청춘기도 불행했잖아요. 오직 카톨릭 신앙만이 자기 안식처였어요. 그래서 여왕이 되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더럽힐 바에는 10개의 왕관도 내놓겠다. 이거 여왕으로서는 틀린 말입니다.
하나의 왕관을 위해서는 10번이라도 내 혼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실 왕위의 자리에 더 어울리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이 생기면 자기 엄마처럼 남편을 따라 여필 종부하리라. 그러면 안 되죠. 여왕인데.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어떤 현모양처 같은 가치잖아요. 그렇죠. 여왕으로서는 국익이 먼저야 되잖아. 그럼 이제 외국이랑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영국 여왕보다는 스페인 황실의 일명 유럽 최고의 혈통이라고 하죠. 자기가 그 일원이라는데 더 큰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군주로서는 사실 시한폭탄이었어요. 자, 왕이 돼서 뭘 했겠어요? 카톨릭을 부활했어요. 성공회를 폐지하고. 그래서 영국이 카톨릭 리그에 복귀하게 돼요. 네. 그리고 교황청은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렇죠. 영국을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카톨릭 수도원을 싸그리 몰수했잖아요. 이 재산을 메리 1세가 계속해서 킵해도 된다고 했어요. 교황청은. 감격한 나머지. 지금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 헨리 8세의 시절에 2인자의 대명사는 울지 추규형이죠.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토마스 크로멜도 있죠. 그리고 토마스 크레머도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메리 1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스페인 왕실의 일원이라는 거에 더 큰 자부심을 느꼈다 그랬죠. 국가의 2인자가 스페인 대사가 됐어요. 맞아요. 영국 내. 말이 사실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당연하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와 그다음에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장관을 겸임하는 자리를 주한 일본 대사한테 맡긴다고 생각해요. 벌써 이제 이게 받아들일 수 없죠. 영국 사람들도 이때 똑같은 기분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대통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면 전 따르겠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네. 뭐가 이게 심증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제인 그레이가 아직 살아서 런던탑에 갇혀 있을 때인데 이때 제인 그레이가 받은 협박이 개종할래 죽을래였잖아요. 사실 죽을 건 아니었지만 동생 엘리자베스 이제는 왕위 계승 1순위가 된 거죠. 그렇죠. 예, 언니가 이제 왕이 됐어요. 엘리자베스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비를 안 맞으려면 비가 안 오는 데 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병을 핑계로 시골에 내려가서 있었어요.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병을 핑계로 내려갔을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메리 1세가 무려 500명의 병력을 보내서 엘리자베스를 체포합니다. 50명도 아니고. 다음을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의 왕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인 그레이를 가지고도 그녀를 추대하려고 반란이 일어나는 판국에 엘리자베스는 그야말로 더 큰 위협이잖아요. 그런데 500명은 심했어요. 이건 정말 뭐냐면 세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런 것도 있고 엘리자베스가 머물고 있던 마을 있죠. 그 탈출로를 아예 그냥 봉쇄 차단을 해서 엘리자베스를 끌고 와요. 엘리자베스 이제 끌려와가지고 런던탑은 아니고 런던탑 벽 바로 뒤에 있는 주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런던탑에 들어가기 전 단계예요. 여기에 감금이 되거든요. 4개월 동안 감금이 돼요. 개종할래 죽을래. 여기서 엘리자베스가 두뇌 플레이를 잘해요. 만약에 끌려오자마자 바로 언니 저 카톨릭으로 개종할래요. 이러면은 이상하죠. 안 믿었겠지. 안 믿지. 그러다가 끝까지 버티면 죽죠. 엘리자베스는 고민하고 연구하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 설마 내 믿음이 틀린가 이 연기를 다 해요. 마지막에 드디어 깨달았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카톨릭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언니. 나중에 이러거든요. 언니가 저를 참된 종교로 교화시키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바란다라면서 편지를 써요. 언니 없이는 제가 방금 깨우친 카톨릭의 참된 진리를 혼자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반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 언니가 이끌어 주세요라고 해요. 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에서 흔히 메리는 갈등했다 그래요. 인연을 죽여 말려 이랬는데 못 죽인 이유는 왕위 계승권자가 동생뿐이라 왕조를 위해서 죽일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튜더 가문으로서는 우리 둘밖에 안 남은 건 맞잖아요. 예. 근데 진실은 조금 복잡해요. 진실을 말하자면 메리는 감격했어요. 근데 문제는 스페인 대사가 저기 동생분이 워낙에 명석하니까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메리는 스페인 대사를 가장 신뢰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국의 왕위 계승 후보 1위가 외국의 대사한테 목숨이 흔들거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엘리자베스는 이때의 굴욕을 나중에 결코 잊지 않습니다. 아무튼 엘리자베스는 살아남아요. 스페인 대사는 아깝다.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입맛을 다셨어요. 이때 메리의 여왕 시기가 좀 그런 느낌인 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약간 느슨한 네. 종교가 공존하는 본격적인 종교 전쟁의 느낌이 좀 있어요. 실제로 왜냐하면 여기서도 보면은 개종할래라는 걸 통해서 그 죽음과 삶을 가른다라는 건데 네. 이것은 이제 그 뭐 일종의 뭐 헌법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런 걸 초월해서 이제 어쨌든 종교적인 그 어떤 신념 체계에서 이 사람의 생사 여탈을 지금 가늠한다라는 얘기니까 예. 어떻게 보면 영국 내부에서 좀 더 본격적이고 원색적이고
좀 더 뭐랄까 이게 거의 종교 전쟁에 돌입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아버지 그쵸. 때부터 시작했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돌입될 필요가 없는 종교 전쟁에 돌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 요한폐하 저 왜 이렇게 극단적이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되려면 헨리 8세가 이미 성공회를 만들었을 때 이미 시작을 했었어야 돼. 이게 이 일이 너 개종할래 아닐래? 우리나라 이제부터 오늘부터 성공회야 이제 끝났어. 이제 오늘 너 카톨릭 믿으면 숨어서 몰래 뭐 하는 거 알고는 공식적으로 카톨릭은 안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공존해 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걸 한다라는 건 뭐 메리의 성격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메리 특유의 그게 뭐 직진성이라고 해야 되니까? 약간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주변이 안 보이는. 그치. 고답적으로 이렇게 뭔가 외골수적인 그런 성격이랄까? 예. 백성들의 반응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였어요. 왜냐하면 수장령이 헨리 8세의 아무리 곤조고 꼬장이었어도 이미 그 체제로 시간이 오래 흘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가톨릭으로 복귀한다는 거는 나라를 다시 한번 불필요하게 한번 뒤집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비용이 들고 불필요한 피로감이 발생하는 건데 게다가 스페인 대사가 옆에서 뽐뿌질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권력을 잡은 이 붕당들은 아까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막 종교적인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이제는 진짜 극단적인 신념을 가진 카톨릭 교도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신교도들을 잡아 죽였어요, 진짜. 카톨릭 복귀를 환영한 영국의 민중들도 경악을 한 거예요, 이때까지가 되면. 왜냐하면 잡혀 죽는 신교도들 말이죠. 다 자기 이웃이에요. 이건 아닌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잡아서 죽인다라는 이런 물리적인 형사적인 어떤 뭔가를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근데 이걸 여왕이 어쨌든 허락했으니까 지금 이런 짓이 벌어진다는 그쵸? 거죠. 이게 이때는 아직 그래도 개신교가 있다고 해도 성공회가 있다고 해도 런던과 그 주변에 아직 점점 퍼지고 있지 아주 섬이고 아주 예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나라 구석구석까지 다 퍼지진 않았었대요. 아직은 그래도 가톨릭 신자가 많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느슨한 때였던 거지. 함께 공존하고 누군가는 저게 이제부터는 그렇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또 뭐 성공회로 믿고 아직은 가톨릭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적대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좀 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붕당 정치 이거는 백성들 입장에선 윗대가리들끼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네. 밑에까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는 것만 해도 영국인들은 지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백성을 상대로 이제는 백성이 타격을 받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카톨릭 복귀에 환영했던 영국인들도 비카톨릭을 죽이는 행위에는 백성까지 칼날이 온다? 이거는 반칙이죠. 영국인들이 느끼기에. 그리고 실로 오랜만에 사실 그렇게까지 불릴 건 아니지만 블러디 메리라고 불리잖아요. 근데 실로 오랜만에 화형을 많이 했잖아요. 그 화형도 스페인에서 원래 화형 스페인에서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페인을 자기 고향 땅 본국이라고 생각했어요. 캐서린은 스페인에서 하니까 따라서 영국에서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형당해서 죽는 영국 백성 입장에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메리의 정체성은 여기는 나는 영국 여왕으로서의 주권 국가라기보다는 스페인 지점으로 생각했다. 예. 실제로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행동을 보면 되게 그런 정황이 많긴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일 2부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점처럼 행동을 했다. 네.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영국을 정말 지점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성공해요. 어쨌든 백성들은 지지를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스페인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영국 민중이 메리한테서 마음이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어머님을 닮으셨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캐서린 오브 아라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국 민중은. 그리고 크면서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연민이 많았지. 그래 사람이 저렇게 불행하게 자라면 그래 한이 있겠지. 저건 좀 아닌 것 같지. 그러나 영국 민중이 결정적으로 메리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완전 결정타에서 이거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 전쟁으로 본격적으로 돌입한 게 어떻게 보면 영국은 섬나라라서 대륙의 그 분위기랑은 조금 다르게 늦게 돌입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실리적으로 그냥 저 사람 그냥 저쪽 교회 다니다 보다 이 정도의 느낌으로만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 약간 사관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요? 메리는 그 유럽 대륙의 대륙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쵸. 유럽 신교와 구교가 부딪히는 그 순간에 그 첨예한 순간에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약간 이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대륙적 세계관이었던 거고 영국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성공의 등장이란 건 종교와는 사실상 상관없는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등장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좋은 게 좋은 거지 뭐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등장의 기원 자체가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국 가톨릭의 비슷한 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국 국민 자체도 그런 종교적 열정에 휩싸이진 않았겠죠. 내가 봤을 때는 그 영국 성공의 신자조차도 그냥 뭐 좀 이렇게 되었나 보다 정도. 아주 신실한 사람들 몇몇 외에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신교의 그 발단이 된 그런 식의 어떤 대륙에서 뜨겁게 일어나질 않았잖아요. 그런 건 안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진짜로 종교적인 열정 속에서 논쟁을 하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어떤 신심을 나눈 건데 사실 헨리 팔센 그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거기에 메리가 이제 드디어 대륙적 사고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다른 의미로 보면 이제 마틴 루터와 그런 싸움을 했던 그런 그 분위기에 자기도 그쵸. 이제 딱 가져와가지고. 근데 영국 여왕이면 영국의 현지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사람들은 그냥 희미하게 종교적으로 희미하게 살고 있는 걸 그 희미한 필터를 없애버리고 선명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느끼기엔 뭐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었죠. 그쵸. 그건 아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마치 약간 이런 느낌도 펠리페가 비슷해요. 잘생겨서 그래.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어. 뭐냐면 잘하겠다고 6.25 일으키는 기분이랄까? 그잖아. 38선까지는 거졌는데 서로 이렇게 좀 대립은 하고 있지만 실리적으로 어쨌든 그래 뭐 싸울 필요까지야. 근데 뭐 갑자기 6.25 일어나는 기분이 있잖아. 그러면서 오늘부터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기분이 있잖아요. 그쵸.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블러디 메리가. 예,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 증상 신도롬이라고 할게요. 이 증상은 내일 2부에서 훨씬 심해집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